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이혼하게 된 여성입니다. 남들은 꽃잎 내리는 날 소중한 사람들이랑 소중한 시간 많이 보내고들 하는데 저는 이 기분 전환되는 시기에 이혼하게 되어 참 유감인 일이네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겪어서 여기저기 떠들어보고자 사연을 올려봅니다. 다들 제 사연 다 듣고 나시면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낄 거라 감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다가 저도 모르게 흥분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남편과 저는 회사 면접관과 면접자로 만난 인연입니다. 남편이 저를 면접에서 뽑아준 상사였죠. 그곳은 서비스 관련 직장이었는데 남편이 제 인상을 좋게 보고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뽑았다고 해줬어요. 우리 회사가 그리 큰 건 아니어서 밥을 먹거나 일을 하면 늘 같은 공간에서 몇 시간씩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안 친한 사람들과도 금세 말을 터서 정이 들어요. 저도 실제 입사 한 달도 안 돼서 부서 사람들이랑 사적인 대화를 할 만큼 친해졌었거든요. 그건 남편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부서에서 가장 높은 직급이었는데 남편이 나서서 부하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니 더 편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그런 점이 저도 모르게 멋있어 보였나 봅니다. 남편에게 정이 들었고 남편이 제게 먼저 말을 걸어줄 때마다 아주 경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 대화를 자주 주고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질긴 인연이 되더라고요. 때문에 각자가 미혼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게 되었고 그게 관심의 표현이 되어 우린 결국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연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의 결혼을 누구보다 바랬던 분들이기에 당연히 허락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남편의 홀어머니였습니다. 시모는 제가 처음 얼굴 뵈러 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드는 태도를 취하고 계셨어요. 인상을 딱딱하게 굳히고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우리 결혼을 반대를 한다는 걸 직감했죠. 당연히 이유는 몰랐습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시모의 차가운 반응이 더 버겁더라고요. 나중에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도 시모가 저한테 관심이 없다는 것이 팍팍 느껴졌어요. 분명 결혼 인사를 간 것이었는데 저만 시모한테 이것저것 질문한 게 다인 자리였습니다. 시모는 제가 묻는 말이 아니고서야 입도 벙긋 안 하셨죠.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니 나중에는 저도 뻘쭘해졌어요. 차라리 뭐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지 시비라도 걸어주길 바랬을 정도로 적막이 강해서 어색했습니다. 나중엔 남편도 시모의 태도가 기분 나빴는지 자기 엄마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엄마, 희재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 그래도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잔데 예의상이라도 좀 물어보고 그래라. 아들 입장 생각은 안 해? 궁금한 게 있어야 물어보지. 내가 무슨 질문 만들어내는 학생도 아니고 다 늙은 사람한테 무슨 그런 것까지 바라냐? 누가 소개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시모의 대답에 남편은 한마디 더 얹으려고 하는 걸 제가 급히 말렸어요. 오히려 시모에게 관심을 부추기는 것이 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적막을 견디고 있다가 얼른 밥 먹고 자리를 비켜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라도 하려고 소매를 걷었는데 시모가 그때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남이 자기 물건 손대는 거 싫어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전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마저도 퇴짜 맞고 물러서야 했습니다. 시모는 한시라도 빨리 제가 이 집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눈치 같았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고 남편한테 눈짓을 줬죠. 그런 와중에도 시모는 제게 눈길 한 번 안 주면서 식탁만 치웠어요. 그러다 인사 타이밍을 언제 해야 할지 몰라 화장실이라도 한번 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요. 화장실에서 한숨 돌리고 문을 열었는데 바로 앞에 시모가 떡하니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진짜 깜짝 놀라서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곧 죄송하다고 얼른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그러자 시모가 제게 다짜고짜 통보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지 마라. 우리 아들 결혼할 사람 있어. 지금 며느리 될 아이 쪽에 사정이 생겨서 잠깐 결혼이 미뤄진 거야. 문제 해결되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거니까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네가 먼저 물러나. 시모가 저를 왜 못마땅해 했는지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에겐 소중한 인연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딸을 옛날부터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고 싶어서 점지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 사실이 아직 남편이랑 얘기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남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시모 혼자 밀어붙이는 상황인 건지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일단 시모가 그 정도로만 설명을 해주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시모가 저랑 남편의 결혼을 반대하는 거였더라고요.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막상 명확한 이유를 들으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확 떨어지면서 당황스러운 거 있죠. 저는 결국 시모의 통보에 확실한 대답을 못 해드렸어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면서 작별 인사만 드리고 집을 나와버렸죠. 그리고 이걸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어차피 제가 이 사실 때문에 남편이랑 헤어질 것도 아니고 말을 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될 일이라서 말해버렸어요. 자기 결혼할 사람 있었어? 어머님이 나더러 미리 대기하고 있는 며느리 있으니까 자기랑 헤어지라고 하던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뭐? 이 엄마가 하다하다 너한테까지 그런 소리를 했네. 그거 그냥 엄마 혼자 하는 소리야.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른이 하라는 결혼을 누가 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남편은 이 문제로 시모한테 한두 번 시달렸던 게 아닌지 지겹다는 듯 화를 내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캐묻고 싶었지만 남편 표정이 이미 지긋지긋해 보여서 그냥 입 다물었어요. 그 뒤론 정말로 시모가 그것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예정대로 수월하게 결혼이 진행되었죠. 남편이 시모랑 무슨 대화를 어떻게 설득한 건지는 따로 묻지 못했어요. 굳이 지나간 문제를 들추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남편이랑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된 건 정말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론 저 혼자 시모의 눈치가 굉장히 보였습니다. 시모 표정이 저를 그리 반기는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제게 두 눈 똑바로 뜨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선포했던 분인데 자기가 원하는 며느리가 아닌 다른 며느리가 들어가게 됐으니 마음에 들 리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괜히 결혼 후에 있을 고부 갈등이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죠. 남편한테 시모의 기분에 대해서 슬쩍 물어봐도 남편은 그저 시모가 더 이상 우리 관계에 대해 딴 말 안 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만 하니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정도로만 알고 넘겨야 했죠. 그렇게 결혼을 마치고 저희는 합가로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시모가 합가를 원해서였습니다. 시모가 합가를 원했을 때 남편이 단번에 거절했지만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시모에게 미움털이 박힌 며느리라 시모랑 친해지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합가를 통해 점수를 좀 따고 싶었어요. 남편이 저더러 시모한테 그렇게까지 잘 보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정말 괜찮은 며느리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시모의 등짝을 감당할 각오도 많이 했어요. 시모가 자기 친구의 딸을 많이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딸을 며느리로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쉽지 않도록 제가 며느리가 된 사람으로서 훨씬 더 잘해내고 싶었어요. 이왕 식구가 된 며느리는 저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합가 첫날부터 만반의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시모를 위한 아침 밥상을 차리려고 했죠. 그렇게 다음날 이른 아침,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떴어요. 아침 먹고 출근을 해야 해서 너무 피곤했지만 어제의 다짐을 생각하면서 차림새를 정돈하고 거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곤 깜짝 놀랐어요.
주방에서 기척 소리가 나길래 그때부터 주춤거리며 다가갔는데 놀랍게도 시모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아,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아침 차리라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일어났어야 했는데 어머님 기상 시간을 몰랐네요. 내일부턴 더 빨리 일어날게요. 일하는 사람이 뭐하러 아침까지 차리려고. 시간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눈붙이려고 해야지. 원래 집안일은 집에 있는 사람들 몫인 거야. 상 차리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도와줄 거 없어. 한 50분 더 잘 수 있겠네. 얼른 좀 더 자고 와.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놀라야 할 부분은 따로 있었더라고요. 시모가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에 기함할 것이 아니라 시모의 말씨와 태도에 기절초풍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날의 시모는 제가 알던 시모와 확연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변화가 낯설어서 제가 당장 태도를 어떻게 받아쳐야 될지 계산을 못했을 만큼 당황스러웠어요. 시모는 제게 빈말을 한 것이 아니었는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웃음까지 보여주면서 뭘 귀신같이 서 있기만 하냐고, 나중에 졸면서 밥 먹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자라고 하대요. 진심 같아 보였어요. 정말 저에게 선심을 베풀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시모의 지나친 배려에 못 이겨 결국 얼떨떨하게 다시 방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곤 침대에 누워 한숨도 못 자고 생각만 했죠. 그날을 기점으로 시모는 그때뿐만이 아니라는 듯이 한결같이 상냥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결혼을 반대한 사람이 많냐는 듯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친절은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는데요. 아침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상을 준비하셨고 제 손이 닿기 전 집안일을 먼저 해주셨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시모 목소리도 듣기 힘들었는데 합가하면서부터는 제게 먼저 말도 걸어주시고 일하고 온 제가 피곤할까봐 안마 의자도 양보해 주셨습니다. 저 솔직히 합가한 후로 제가 다짐한 걸 하나도 지키지 못했었어요. 시모가 너무 잘해줘서요. 그게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며느리로서 마이너스만 되는 것 같아서 시모한테 부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혼자 힘드시게 다 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엄연히 이 집 안사람인데 같이 돕고 싶어요. 괜찮다니까 그러네. 네가 나 고생하는 거 알아주기만 해도 피로가 싹 다 풀려. 내 걱정하지 말고 집에 오면 푹 쉬어.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까지 일하면 쓰나. 제가 뭘 하려고만 하면 늘 이런 식이니 뭘 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결국 조금씩 시모의 배려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출근 때도 퇴근하고 와서도 시모 덕분에 맛있는 밥을 먹는데 엄마 생각도 나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마냥 미안해하기보단 받는 만큼 고마워하는 것도 하나의 화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시모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다가가는 며느리가 되는 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머님,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매번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비법 알려주시면 다음 쉬는 날에 봐서 제가 대접해드릴게요. 아유, 됐다. 나도 너희들 해먹이는 재미로 자꾸 하는 거지 뭘. 그리고 너희들이 돈도 주잖냐. 내가 가만히 앉아서 용돈만 받고 놀 수 있나. 에이, 그건 어머님 놀고 먹으라고 드리는 돈이라니깐요. 어머님이야말로 그것 때문에 저희 신경 쓰는 거 그만하시고 제발 어머님만 생각하세요. 그게 저희 마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고맙다. 집에 밝은 사람 하나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갈수록 환해지네. 저랑 남편은 서로 돈을 조금 보태서 시모한테 용돈을 주고 있는데 시모는 그걸로 적당한 선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도 했습니다. 알아서 적금도 넣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집에서 며느리 노릇을 잘 못해주고 있는 반면 시모는 제게 과분할 정도로 잘해주니 용돈이라도 챙겨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50만 원을 주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는 그냥 제 마음이 시모에게 좀 더 쏠려서 개인적으로 20만 원 더 얹어드렸어요. 그러니 시모가 한날 제게 따로 찾아와 고맙다며 손까지 잡아주더라고요. 그날은 따뜻한 말까지 건네줬는데 진심으로 눈물 날 뻔했습니다. 내가 이런 귀한 며느리를 못 알아보고 하마터면 놓칠 뻔했네. 이전에 섭섭한 거 있었으면 그냥 늙은이가 노망이 났었나 보다 하고 잊어줘. 그때 속상함을 안 잊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진작에 제 결혼을 반대했던 시모의 차갑던 모습을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고부 갈등을 너무 걱정했는데 시모에게 며느리로 인정받으니까 괜한 걱정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었네요. 시모가 마음의 문을 대놓고 열어주니까 저도 자신이 생겨서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시모의 어깨도 주물러주고 일부러 시모랑 시간 내서 데이트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남편이 합가를 하자마자 임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모한테도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시모가 그래서 저한테 더 잘해주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시모가 잘해준다고 자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손주 결혼하는 것까지 보는 게 꿈이라고 늘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아기 준비한다고 했을 때 좋았을 수도 있겠네. 어쨌든 그것 때문이라도 엄마가 당신한테 잘해서 다행이다. 이유가 뭐가 됐든 그 말을 들으니 저는 하루라도 빨리 임신을 하고 싶었습니다. 시모에게 아기를 빨리 안겨주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가 희한하게 새 생명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자는 임신 때문이라도 평소 몸 조심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주의를 듣고 사는 존재치고는 제가 너무 임신이 안 돼서 갈수록 난처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은근히 임신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 음료 등을 마련해서 건네곤 하는데 저는 그에 마땅한 화답을 얼른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렇게 임신하고자 노력만 해온 것이 어느덧 3년이 되었는데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남편이랑 시간 내어 병원 검진도 받아보았어요. 남편도 저도 임신에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희망 고문인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계속 보내다가 오랜만에 시모랑 과일이나 먹을까 싶어 시모 방을 찾아갔는데요. 시모 잠깐 화장실 갔는지 없더라고요. 시모 올 때까지 방에서 기다리려고 방을 둘러보는데 화장대 앞에 통장 2개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남편이랑 제가 주는 용돈을 차곡차곡 귀엽게 모으고 관리하던 시모 모습이 생각나더군요. 하나는 우리가 돈을 넣어주는 통장이었는데 하나는 처음 보는 통장이길래 시모가 그곳에다 적금을 넣나 싶은 겁니다. 궁금해서 아무 생각 없이 열어봤더니 받는 사람 명에 소영이란 이름이 잔뜩 적혀 있더라고요. 소영이? 시모랑 가족으로 지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시모가 방으로 들어와 제 손에 들린 통장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호통을 치셨죠. 뭐야? 왜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와 있어? 남의 물건에 손은 또 왜 대고? 네?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참외 먹으려고요. 방에 안 계시길래 오시면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주는 용돈 그 통장에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는 못 보던 통장이던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일일이 너한테 다 보고하고 살아야 되니? 아무리 한 지붕 아래 산다고 하지만 어떻게 방주인 허락도 없이 함부로 들락거리는 거야? 다시는 이 방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나가, 당장. 저 그날 시모의 무서운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봤었습니다. 결혼 전에 저를 반대했던 그 모습을 본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시모에게 쫓겨나고 말았어요.
당황스러운 상태로 방으로 돌아와 한참이나 멍을 때렸습니다. 혹시 내가 임신을 못하고 있어서 시모도 본의 아니게 예민해져 있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우리 가족의 스트레스가 맞으니 저도 참 면목 없는 입장이긴 했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엔 소영이란 이름도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요. 분명 받는 사람 이름에 소영이가 찍혀 있었단 말이죠. 소영이가 누구길래 시모는 소영이란 사람에게 꾸준히 돈을 보내고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날짜를 보니까 최근까지 일자가 찍혀있던 걸 보면 계속 가깝게 지내는 인연이라는 것 정도는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것 이상으론 제가 알 수 있는 것이 뭐 없어서 시간만 흘려보냈어요. 그보다 문제는 시모와 틀어진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의외로 시모가 먼저 제게 사과를 해왔습니다. 세아가, 어젠 내가 너무 예민했지? 간밤에 안 좋은 꿈을 꿔서 잠을 잘 못 잤는데 그 바람에 내가 좀 예민했나 보다. 너한테 큰 실수를 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멋대로 들어간 건 맞는걸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저도 어머님 물건 함부로 손대서 죄송해요. 근데 정말 손만 댔지 아무것도 못 봤어요. 걱정 마세요. 일단은 시모가 혹시라도 무엇을 걱정할까봐 그렇게 둘러대줬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시모가 눈에 띄게 안색이 밝아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어쨌든 저는 다소 찝찝한 기분으로 며칠을 보냈고 시모와 저는 다시 평소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남편이 아파서 연차를 냈다길래 제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입장인지라 걱정되어서 일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결국 급하게 마무리만 한 뒤 저도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남편한테는 따로 문자만 넣은 뒤 귀가를 했어요. 도어락을 열고 집에 갔더니 아무도 나와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방에 있나 싶어서 기웃거렸는데요. 느닷없이 화장실 쪽에서 무슨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갔더니 남편과 시모가 티격태격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걔도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런 걸 한다 했다고? 난 싫어. 둘이서 한 맞춰 온 걸 왜 나한테 하라고 강요해? 난 싫다고. 너더러 같이 살아달라는 거 아니잖아. 직접 살 부딪히란 소리도 아닌데 그거 조금 담아주는 게 뭐가 어려워서. 내가 결혼 양보해줬으면 너도 이건 해줘야지. 그때 남편이 시모를 밀치고 화장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곤 당연하게도 저를 맞닥뜨렸죠. 저를 마주하자 남편이 깜짝 놀라서 큰 소리를 내질렀어요. 금세 시모가 뒤따라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시모랑 왜 다투냐고 물었는데 남편이랑 시모가 금세 대면대면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남편을 따라가서 한 번 더 물었지만 시모가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요구한다는데 그 정도로만 말해주고 더 이상은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를 회피만 했어요. 그렇게 자꾸 원인 모를 찝찝함만 쌓여가는 채로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임신 하나만 신경 쓰기도 너무 벅차서 끝내 다른 건 저절로 관심을 놓게 됐어요. 보고 듣고 찾는 것까지 모두 임신에 관련된 정보들에만 신경을 몰두하게 되었죠. 제가 노력하는 만큼 남편도 함께 노력해줘서 마음이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또 시모가 결과물을 재촉하는 분도 아니셨던지라 임신의 실패에도 절망스럽진 않았어요. 다만 지치긴 했습니다. 목표 지점이라도 보이면 좋겠는데 그것마저 보이지 않으니까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못해서 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시모는 이제 저를 돕는다고 임신에 좋은 것들까지 챙겨주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받기만 하는 것이 미안해서 한날은 시모를 위해 제가 아침밥을 해볼까 싶어 새벽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시모가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 주방에서 기척을 내고 있더라고요.
결국 또 아침밥 준비는 시모한테 양보해야 하나 싶어 할 수 없이 시모를 돕기라도 하려고 다가갔어요. 근데 마침 시모가 통화를 하고 있어서 잠깐 기다렸는데요. 걱정 마라 소영아. 내가 매일 아침마다 애들 국에 약 타고 있어. 임신이 될 일은 절대 없다. 의사가 말해준 치사량보다 훨씬 높아서 더 안전해. 어머님, 저 정말 어머님 아니면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저 버리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랑 남편 돌아올 때까지 꼭 기다릴게요. 알지 그럼. 너 말곤 그 누구도 내 며느리 못 돼. 다시 네 자리 찾아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유, 불쌍한 내 새끼. 내가 얼른 가서 몸조리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엄한 시간만 뺏기고 있네. 저 순간 뭔가 잘못 들은 줄 알고 한참 고쳐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모의 통화 목소리는 여전히 애달프고 통화 대상은 시모를 애타게 찾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사실에 놀라서 바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모 입에서 소영이란 이름이 언급되었고 그 소영이더러 며느리라 일컬었잖아요. 듣자 하니 내용 정황상 시모가 말했던 소중한 친구의 딸은 다름 아닌 소영이인 것 같았어요. 그 말은 즉 우리한테 받고 있던 용돈을 적금에 넣는 것이 아닌 소영이란 여자한테 붙여주고 있었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영이란 여자가 바로 시모가 원했던 며느리라는 사실도 되겠죠. 불임이 길어지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 이대로 계속 임신 못하게 막다가 손주 못 낳는다는 이유로 확 쫓아내버리면 돼. 지도 할 말 없을걸? 참, 너는 오늘 검진 다녀왔지? 뭐라니? 애는 건강하다니? 듣자 하니 기가 막혀서 더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저는 당장 시모한테 가서 폰을 빼앗았어요. 그리곤 대신 전화를 받아서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죠. 당신 뭐예요? 우리 어머님이랑 무슨 사이예요? 아, 원래 며느리로 들어오려고 했던 분? 그래서 며느리로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 저 몰래 계획이라도 짜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통화했던 겁니까? 제가 난데없이 퍼부어버렸더니 상대방이 놀랐는지 바로 전화가 끊기더라고요. 옆에서 시모는 눈이 동그래져선 폰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모의 폰을 식탁에 확 내려놓아줬어요. 그리고 대체 이게 다 뭔 소리냐고 따졌죠. 어머님, 저 다 들었어요. 이제 와서 괜히 어줍잖게 숨길 생각 마세요. 묻고 싶은 게 수두룩한데 이게 제일 궁금하네요. 임신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설마 저한테 무슨 짓 하셨어요? 저의 직설적인 지적이 그대로 통했는지 시모는 얼굴이 벌개져선 그제야 속내에 밝혔습니다. 그 사실은 하늘이 무너질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그래, 내가 피임약 좀 탔다. 네가 어디 내 며느리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는 절대 내 며느리 못 돼. 내가 그렇게 안 놔둘 거야. 시모가 제 앞에서 악을 쓰며 저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그 순간 역시나 결혼하기 전에 그 공포가 떠올랐는데요. 그와 동시에 그동안 시모와 웃으면서 지냈던 몇 년간의 추억들도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절대 시모한테 며느리가 될 수 없다면 그럼 그간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시모와의 시간이 행복했는데 시모한테는 그저 연기였고 저를 쫓아내기 위한 인내의 시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임신에 실패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절망적이진 않았습니다. 저 그날 시모의 원망을 코앞에서 들으면서 속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냐고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아이 가지려고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려면 애초에 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너는 처음부터 이기적이게 이 결혼 시작해서 끝까지 이기적일 뿐이었어. 나는 네 핏줄 섞인 손주 보고 싶지 않다. 네가 눈꽃만큼이라도 내 생각한다면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저 진짜 그날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모르고 살았던 고부간의 갈등을 한꺼번에 몰아서 받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결국 단 한 번도 시모의 인정을 받은 적 없는 며느리였다는 것이 허망하기 그지없었고 그저 허울뿐인 관계였다는 것이 너무 허탈했어요. 저를 이렇게 무너지게 만든 시모가 정말 미웠습니다. 거실에서 나는 소란 때문에 잠에서 깬 남편이 바깥을 나왔는데요. 제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으니까 놀라서는 제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시모는 울고 있는 저한테 대고서 계속해서 할 말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라도 알았으면 그만 포기하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라니까. 너한테는 이미 며느리가 될 애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 너도 이젠 자존심 상하지 않니? 이미 이런 집구석인 거 다 알았을 텐데 계속 붙어있는 것도 불편할 텐데. 결국엔 결혼 전부터 했던 얘기를 다시 하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상황인지 알게 된 남편은 화가 나서 시모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 혼자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럽게 울고만 있었어요. 울다 보니 3년간 임신 못했던 게 시모의 이기심 때문이란 사실이 갈수록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절대 넘어가 주기 싫대요. 제가 불행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시모가 기뻐하게 될 날은 두고 봐주기 싫어서 무조건 시모를 고소하려고 당장 휴대폰을 들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뭐 하나라도 건져서 시모의 잘못된 행동을 혼내주고 싶었죠. 그렇게 밖으로 따라나간 저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더 알게 되었어요. 제가 나타난 줄 모르고 아까 그 주제에 대해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듣자 하니 그 소영이라는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사실은 남편의 전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모가 그 여자를 며느리로 찜해놓은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여자가 시모의 며느리였던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전처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게 된 건데 시모랑 전처 사이는 엄마랑 딸처럼 엄청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남편과 전처가 이혼을 한 이유는 또 그 이유 때문이 돼요? 시모랑 전처 사이가 너무 쿵짝이 잘 맞으니까 남편이 둘 사이에서 많이 시달렸나 보더라고요. 누가 자식인지 모를 정도로 편애가 생겨버렸다고 하니 남편이 자연스레 바깥을 많이 나돌게 되었고 그럴수록 전처와 시모의 잔소리는 늘어가고 끝내 못 견딘 남편이 이혼을 한 경우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전처에 대한 미련이 강하게 남아서 계속 연락하고 지냈나 봐요. 남편의 전처에게 돈까지 주면서 말이죠. 심지어 미련만으로 모자라 남편과 전처의 재결합을 끊임없이 종용해온 것 같았어요. 제가 안 보는 사이에 틈만 나면 남편한테 전처 얘기나 안부를 전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이미 이 사실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저를 더 비참하게 했던 건 뭐였는 줄 아시나요? 소영이 임신만 시켜주면 나랑 와이프 관계 간섭 안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두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건만. 근데 왜 약속 안 지키는 건데? 왜 와이프한테 다 얘기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 이제 어쩔 거야? 누가 통화 엿듣고 있을 줄 알았겠니? 이왕 이렇게 돼버린 거 그냥 소영이랑 재결합해라. 소영이가 네 애 가졌는데 네 애 이대로 아빠 없는 자식 만들 거야? 지금 마누라는 애도 없고 이혼하면 그만이지만 소영이는 이제 너 없으면 안 돼. 엄마가 피임약만 안 넣었어도 이미 와이프랑 나 사이에 애 생겼어. 대체 그런 짓을 왜 한 건데? 와이프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어쩔 거야? 나는 지금 와이프 좋아한다고, 이혼하기 싫다고. 그럼 소영이는 저렇게 미혼모로 두겠다는 거야? 제발 우리 가족 다시 뭉치자. 너만 제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우리 다시 잘 살 수 있어. 들어보니까 남편이 시모의 등살에 못 이기는 척 전처를 따로 만나 임신을 시킨 것 같았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심지어 임신 개월수를 따져보니 저랑 결혼 생활 중에 생긴 아이더군요. 시모가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데 황당한 것이 체외 수정도 아닌 잠자리를 직접 해줬다네요. 그러고 보니 지난날 수상쩍었던 둘만의 행동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남편이 아파서 연찬했던 날 둘이 화장실에서 어떤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시모가 남편한테 손주 씨를 좀 담아달라고 부탁했던 거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황당했던 건 남편이랑 작자가 그럴 바엔 전처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답니다. 이래나 저래나 떳떳하지 못할 짓을 한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결국 제겐 둘 다 쓰레기예요. 남편의 씨로 전처가 임신했잖아요. 저와 법적 부부관계 중에요. 이거 엄연히 불륜입니다. 어떻게 불륜을 이런 식으로도 벌일 수가 있는 건지 참으로 황당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그저 충격적이고 믿기 힘들어서 저는 모든 걸 촬영한 동영상 끄고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상종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졌으니 그만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었죠. 그러자 제 기척을 들었던 건지 급하게 뒤따라 들어온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 손길이 더러워서 바로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 순간 아마 남편은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알았다는 걸 직감했을 겁니다. 네가 진짜 내 입장 생각했으면 네 엄마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귀싸대기를 쳤어야지. 네가 한 게 뭔데? 엄마한테 소리 지른 거? 그래놓고 결국엔 네 엄마가 시킨 대로 그 여자 만나준 거, 애 만들어준 거, 싫다 해놓고 이젠 다시 재결합도 해줄 건가? 아니야, 내가 너를 두고 그런 여자랑 재결합을 왜 해? 나한텐 너밖에 없어. 거기는 하도 애만 만들어달라고 사정해서 그냥 그것만 해준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니까 결혼 같은 거 꿈도 꾸지 말라고 했어. 장난하니? 불륜 저질러 놓고 거긴 그냥 유체적 사랑이었다. 정신적 사랑은 너뿐이다. 이거랑 뭐가 달라? 이제 너 말 아무것도 못 믿겠다. 믿고 싶지도 않아. 사실혼이었던 여자를 숨기고 결혼한 것만으로도 이미 넌 쓰레기 새끼야. 저는 남편과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을 밀치고 지나쳤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거실에 떡하니 기다리고 있대요. 아직도 자기가 저보다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당하게 저를 노려보고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랑 더는 같이 못 살겠다는 거니? 그거 잘 됐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네가 안 나가주면 어쩌나 고민 많이 했거든. 그땐 우리 소영이를 데리고 들어올까 생각도 했었어. 저는 시모가 뭐라고 짓거리던 대답하지 않고 그냥 시모의 어깨를 강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저를 향해 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부르길래 그제야 저도 대답을 해드렸죠. 전국 방방곡곡 뒤져서 그 소영이란 년 찾아내기 전에 상스러운 입 제발 닥치세요. 쓰레기들한테 내 시간 그만 낭비하고 싶어서 소송으로 끝내고 싶거든요. 근데 자꾸 저 자극하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시간 낼 거예요. 당신들이랑 소영이년, 그리고 당신 손자? 피눈물 흘릴 때까지요. 제 말에 도끼가 조금 느껴졌을지 모르겠는데 저 진심으로 도끼를 품었었습니다. 시모가 아무 대답 못했던 걸 보니 화가 나 미칠 것 같던 제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긴 했나 봐요. 저 그대로 집을 나오려고 했더니 남편이 불이 나게 뛰어나와서 저를 한 번 더 붙잡더라고요. 근데 그걸 시모가 쫓아와 자기 아들을 잡아당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저를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시모는 저를 보내려 하니 모양새가 참 웃겼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당신이 소영이 애 지워달라고 하면 내가 가서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고 하지 마. 부탁이야. 이놈이 정신 나갔나? 이미 마음 접은 애를 왜 잡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저녀는 우리 집사람이 못 된다고 했잖아. 시모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열이 받았어요. 그냥 뭔가 이 집 식구들에게 이용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 시간을 빼앗긴 기분도 들었고요. 그래서 뭔가 그냥 시시하게 집을 나가는 것이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까 시모가 저를 주려고 만들고 있던 과일 주스가 생각나대요. 거기에도 분명 피임약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저는 저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그들을 뿌리치고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가 생각을 바꾼 줄 알고 좋아하고 시모는 제가 생각을 바꾼 줄 알고 쌍욕을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과일 주스를 들고 시모에게 다가갔어요. 시모는 그것을 자기한테 던지는 줄 알고 식겁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실컷 구경해주고 그대로 지나쳐서 시모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곤 시모가 평소 애지중지했던 모피겉옷 찾아냈어요. 그 모피겉옷은 시모가 가진 재산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이기도 했지만 우리 친정에서 예단으로 준비한 시모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어차피 인정하지도 않은 며느리의 집안에서 받은 선물이니 시모한테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일 주스를 바로 그 모피옷에 냅다 뿌려버렸죠. 그러자 시모 비명을 지르면서 경악하더라고요. 시모가 저만큼이나 더 괴로웠으면 좋겠기에 집을 나서기 전에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해줬습니다. 저 소송할 거예요. 그렇게 아끼시는 며느리도 상간녀로 고소할 거고요. 돈 갚느라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아이 안 생기게 막아준 건 새삼 감사하네요. 내 아이한테 그쪽 같은 할머니 생겼으면 최악이었을 것 같아. 그만한 지옥이 또 어디 있었겠어요?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끼리 어디 손잡고 잘 살아보세요. 그 집을 나오자마자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서는 제 사정을 알고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엄청 기가 막혀 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들을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기죄까지 하여 위자료 두둑하게 받아냈어요. 부모님이 그건 참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특히 전 시모보다 전 남편한테 더 실망하셨어요. 전 남편이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에 세상 참 무섭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저도 설마 결혼 사실을 속이는 사람이 있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겪고 나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았네요. 역시 세상은 뭐든 함부로 단연지을 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현재 이직을 하진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먼저 일을 그만뒀거든요. 원래는 제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전 남편이 위자료 때문인지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자연스레 눈에서 멀어졌어요. 전 남편이 사무실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기 전에 저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청해서 시간을 내줬는데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처가 아이를 잃었다고 말이죠. 굳이 자기가 책임질 생각은 없었으나 그걸 빌미로 자꾸 자기 엄마랑 전처가 자기 발목을 붙잡아서 그냥 같이 살까 생각도 했다네요. 그런데 전처가 아이를 잃는 바람에 그런 생각 싹 접고 바로 전처를 내다 버렸답니다. 다신 보지 말자고 하면서 말이죠. 제게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를 붙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혹시라도 제가 먼 훗날 전 남편을 생각할 때 전처랑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으로 떠올리진 말았으면 해서 알려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날 그렇게 마주한 시간이 전 남편과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현재는 충청도 어딘가에서 빚 갚으며 살아가고 있겠죠.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면 이혼까지 가는 경험은 피할 수 있었을까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혼이 누구에게나 올 수는 있지만 아무에게나 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뭔가 어긋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이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혼이란 결정이 저의 불행이 아닌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앞으로는 지난 과거를 잊고 다가올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좀 더 나은 제가 될 수 있도록 가꾸면서 잘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제 사연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청취자분들은 꼭 재수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0대 중반에 인생의 풍파를 모조리 겪었다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정말 제가 왜 이곳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건지 얼마나 대나무 숲 같은 공간을 찾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당장이라도 떠들고 싶은 마음에 헐레벌떡 사연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무척이나 흥분한 상태라 이야기가 조금 뒤죽박죽이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시간 순으로 제가 겪은 사건 순으로 쭉 사연을 적어볼 테니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저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예전부터 돈이 많은 시댁을 만나면 엄청나게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은 전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면 돈 많은 시댁이 얼마나 괴로운 곳인지 꿈에도 모르고 상상만 하면서 살았겠죠. 저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하고 정년퇴직을 하신 아버지와 집에서 자식들을 챙기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며 살아온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항상 가정에 충실하셨던 분들이셨기 때문에 저의 유년 시절은 늘 행복하고 화목했다는 기억만 가득할 정도로 다정다감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인성만큼은 바르게 자라야 한다는 육아 철칙이 있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어른을 공경하고 인사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인사를 꼭 하는 그런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기에 주위 평판도 꽤 괜찮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영향을 무척이나 많이 받으면서 자라서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으면서 항상 저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들이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교대를 졸업하여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제 성적으로는 사실 조금 입학이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눈을 낮췄습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학교는 붙었지만 아이를 가르치는 일과는 거리가 먼 불어불문과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어를 쓸 일이 얼마나 있겠냐. 저는 실패한 학과를 졸업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4년간 공부를 마친 뒤 부모님께서는 유학을 권유하셨습니다.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흔쾌히 유학길에 올랐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프랑스에서 지내면서 회화에 더욱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불어 전공을 살려서 번역가 일이나 통역 쪽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의외로 저는 무역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뽑는다는 공고에 홀려서 지원을 했는데 면접관님들의 눈에 띈 덕분에 최종 합격까지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역회사에 입사를 하여 유럽 전담팀에서 일을 하면서 6년이나 공부를 했던 불어를 마음껏 뽐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들 모국어처럼 사용을 하진 못했기 때문에 틈틈이 공부를 하면서 일을 병행하며 자기 개발에 힘을 썼습니다. 언젠가는 더 좋은 회사나 직종으로 이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아무튼 무역회사에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돈도 꽤 벌고 있었고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몫을 해내면서 산다는 건 참으로 멋있고 좋은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일과 집만 번갈아가며 다니다 보니 어느 날부턴가 무료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희 회사에서 컨테이너 업체를 계약해서 해외에서 들여오는 상품들을 분류해 저장을 해두고 창고처럼 쓰고 있었는데 거기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 아들과 눈이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감이 가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털털하고 배려심 있는 모습에 반하게 되었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료하던 일상에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일상이 더 활력 있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더라고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그동안은 뭘 해도 재미가 없었지만 이 남자를 만난 이후에는 숨만 쉬어도 즐겁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빠져들게 된 덕분인지 뭔지 연애 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8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항 쪽에서 엄청 큰 컨테이너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시댁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보유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대여 비용만 생각도 한 달에 버는 돈이 어마어마한 집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가족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전부 돈을 돌려 쓰는 느낌도 있었고요. 아무튼 부자였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결혼을 결심한 뒤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요. 시부는 호탕하게 신혼집은 본인이 해줄 테니 혼수나 신경 써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대출로 시작을 한 친구들이 주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신혼생활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혼수 준비를 잘 하라고 하셨으니 제대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예상보다 큰 시부의 통에 입이 귀에 걸리려던 그때 시모가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빽빽하게 뭔가가 적힌 종이를 슬쩍 건네주시더라고요. 거기 쓰여있는 것들이 전부 예단 목록이니까 서운하지 않게 잘 준비해라. 그런데 그 종이에 무슨 친인척들 선물 목록까지 싹 다 적혀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걸 전부 다 해오라는 말씀이세요? 양이 장난 아닌데요. 이것도 추리고 추린 거야. 집까지 떡하니 우리가 해주는데 당연히 친인척들 섭섭지 않게 챙겨야지 않겠니? 이런 게 우리 집 클래스란다. 저는 너무 많은 목록과 비싼 가격의 상품들로 이루어진 예단 목록을 보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위의 모든 비용은 시댁에서 부담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해야 할 건 시댁 식구들의 친인척들에게 구색을 맞춰줄 것들만 챙기면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결혼식부터 신혼여행에 신혼집까지 전부 시댁에서 준비를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집으로 와서 부모님께 보여드리며 이것만 제대로 준비하면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예단 목록을 보고 조금 놀라시긴 했지만 그래도 딸이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하시더니 준비를 싹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전부 시댁으로 보내드렸더니 시모가 아주 싹싹하고 호탕한 며느리가 들어왔다면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저한테 돈을 쓸 때는 팍팍 써야 한다면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하시는데 말 맞다나 우리 시모가 아주 호쾌하신 성격이구나 하고 저도 좋았죠. 하지만 그게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냥 돈이라는 위험한 무기로 갑질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었고 내게 이만큼을 너에게 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뭐가 문제냐고 주는 만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기브앤테이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시모는 형편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이지만 남들은 그만큼 따라가는 것조차도 벅찬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있는 사람이 베풀고 돈이 모자란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것만큼 베풀어라 하시니 그게 어찌 기브앤테이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한 이후에 신혼집에 입성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시댁 사업장에서 시댁 식구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인천 쪽으로 얻어주셨습니다. 저는 회사가 강남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것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싫었지만 시부가 지불해준 상태에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중고차를 하나 사서 출퇴근용으로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시모가 차를 한 대 사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쪽팔리게 중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집안 명성에 먹칠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주는 차 끌고 다녀. 알겠어? 아니 무슨 대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창고 운영하시면서 우리 집안 명성이라고 하니 웃기긴 했습니다. 물론 창고 운영이 임대업에 들어가서 현금이 엄청나게 쌓인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돈이 많다고 집안의 명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 배운 대로 사람 인성이 됨됨이가 되어야 하는 건데
돈의 가치도 모르고 액수만 따지면서 명성을 운운하니 속으로 좀 비웃음이 나긴 했습니다. 어쨌든 시모가 차를 사준다고 하니까 저야 돈도 굳는 거고 새 차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죠. 하지만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간과했던 것입니다. 시모는 저에게 차를 뽑아준 이후부터 주말에 본인이 움직여야 할 때마다 저를 기사처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에게 늘 하시는 말이 내가 비싼 차를 뽑아줬는데 네가 나를 모시고 거기도 못 가? 당연히 네가 나를 데려다 줘야지 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평일에 인천에서 강남까지 출퇴근을 하는 것도 운전하느라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주말까지 시모의 운전기사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거기다가 인천 집에서 인천 어딘가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매번 서울까지 운전을 해야 하니 운전에 대한 피로도가 장난 아닌 거죠. 친구들이 전부 그쪽에 산다고 하시면서 압구정에 가자, 청담동에 가자 하시더니 나중에는 분당에 가야 한다, 판교에서 모이기로 하면서 먼 곳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시모를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느라 주말 하루가 다 지나칠 지경이었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데이트도 하고 싶고 주말에는 모든 족쇄와 굴레에서 벗어나 푹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게 무슨 팔자에도 없는 운전기사인지 이럴 거면 운전기사를 하나 부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참 궁금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시모 운전 경력이 30년이 훌쩍 넘는 베스트 드라이버였습니다. 더 웃긴 건 말입니다. 친구들 모임에 데려다 드리면 저한테 한 3시간 놀다가 집으로 출발을 할 거니까 근처에서 대충 시간을 때우다가 부르면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제가 무급으로 일을 하는 수행비서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시모는 그걸 또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셨고요. 얘가 우리 며느리 되는 앤데 내가 부르면 5분 대기조로 대기 타고 있다가 쪼르르 달려 나오는 애야. 얼마나 예쁜지 몰라. 시모 딴에는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제 인격을 무시하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고 항상 예의를 지키라고 배웠지만 시모 앞에서는 그런 배움과 가르침이 전부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시모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 꼭꼭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5분 대기조라는 말이 수치심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제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때 시모 친구분 중 한 분이 저에게 며느리가 일을 안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큼 아니라고 평일에는 출근을 하고 있다고 했더니 친구분 중 한 분이 정말 감사하게 제 편을 딱 들어주시더라고요. 예, 너는 평일에 출근한다는 며느리를 주말까지 부려먹니? 네가 일을 여유롭게 해서 모르는구나. 회사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데. 그래, 주말까지 너 편하자고 이런 일에 부려먹어? 요즘은 며느리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야 말년에 편하게 산다니까. 그러니 시모가 피식 웃으면서 친구분을 향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말년에 편하기는 무슨. 돈 있으면 뭘 해도 편해. 예, 며느리야. 네가 말을 좀 해봐라. 너나 불편하니? 내가 부르는 게 불편해 죽겠어? 내가 집도 해줘. 차도 사줘. 그래도 불편해? 솔직히 불편하고 피곤하고 당연한 말 아닌가요? 그런데 시모 앞에다 대놓고 네, 그렇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위인이 몇이나 되겠어요. 적어도 저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제가 당연히 싫다고 이야기한 게 아닌 줄 알고 생색을 내면서 우리 며느리는 자기한테 고마워서라도 그런 마음 가질 애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치사하게 차랑 집을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누가 반기를 들겠습니까? 시모 친구분들이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결혼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 되었는데 제가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준비를 조금 해갔습니다. 과일 세트랑 한과 세트 같은 걸 준비해서 갔더니 시모가 쓱 보고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현금이 최고인데
이런 걸 사왔니? 저희 시댁이 워낙 부자다 보니까 저도 현금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막막해서 예매했기에 선물로 사간 것이었습니다. 10만 원 단위는 당연히 한 소리 들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100만 원 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시댁에만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친정도 똑같이 챙겨야 하는데 저희라고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돌리고 돌려서 꽤 유명하고 고급진 포장으로 되어 있는 식품으로 선물을 사간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눈치를 챈 건지 뭔지 딱 잘라서 현금이 최고라면서 다음부터는 현금으로 준비해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식은땀이 절로 흐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우리 집은 제사가 없지만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한 끼 식사는 꼭 해야 하니까 앞으로는 일찍 와서 식사 준비를 거들라고 시켰습니다. 제사가 없다는 게 솔직히 정말 큰 장점이긴 하잖아요.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사만큼 거지 같은 것도 없다고 했었거든요. 저도 오히려 제사상을 준비하는 것보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을 준비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식사 준비라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항상 명절에는 사내진미가 어우러진 밥상을 먹어야 한다면서 저한테 다음 명절에는 불도장에 갈비찜에 해파리 냉채까지 준비를 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못 알아듣고 네? 하고 다시 여쭙자 손이 많이 가는 그 음식들을 일일이 준비해서 재료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올까요? 했더니 그러면 음식 맛이 없다면서 전날 오든지 새벽에 오든지 와서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시댁으로 달려가야 했고 명절에 친정집에 가는 건 사치라고 여겨질 정도로 시댁에만 매달려야 했습니다. 시모가 집에서 친구들이랑 파티를 할 예정이라며 저에게 음식을 하고 집을 꾸미는 일을 시킨 적도 허다하게 많아서 제가 파티회사 직원이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본인은 귀찮으신 건지 저에게 다 시키셨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거절을 했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발을 담갔고 자꾸 저에게 너네 집 내가 해줬잖아를 달고 사시니 무시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제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한 것도 힘든데 시도 때도 없이 주말만 되면 불러대는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에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부자시댁 만나서 돈 걱정 없이 살잖아. 제가 진짜 부자시댁을 만나서 시부모님 블랙카드 펑펑 쓰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관리나 받는 삶을 살았으면 주말에 운전기사 100번도 더 하죠. 하지만 여자가 집에서 놀기만 하는 건 별로라면서 저에게 회사를 계속 다니라고 종용하고 생활비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부자 시댁 만나서 걱정 없이 산다고 하니 덜 열받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차라리 가난하게 살아도 좋으니까 주말에는 좀 쉴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시모 집에서 친구들이 모인다고 밥할에서 밥하고 저번 주에는 시댁 대청소를 한다고 불러서 저에게 짐 정리를 시키시지 않나. 여보, 우리 집 청소 안 한 지도 벌써 몇 주가 된 줄 알아? 그 사이에 내가 시모한테 불려가서 온갖 잡일을 한 게 얼만 줄 알고 나 지금 친정집에 못 간 것도 2달이나 된 거 알지? 2달 사이에 시댁은 7번이나 갔다 왔어. 7번. 그러니 남편이 시큰둥하게 아 그래? 하면서 그래도 뭐 어쩌겠냐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집, 타는 차 모두 시댁에서 지원해 주신 거 아니냐고요. 남편은 그냥 실실 웃으면서 시부모가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며느리 생겨서 신나서 저러는 거라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때 결혼 선배들이 말을 했던 남편이 왜 남의 편이라는 건지 절절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쩜 자기 마누라가 힘들다는데 어쩌겠냐는 소리만 주야장천하는지 저런 걸 남편이라 두고 살아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웬일로 시모가 일하러 오라는 소리가 없길래 이게 몇 주 만에 휴식이냐 싶어서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정적 속에서 띠리릭 하면서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가 열리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너무 놀라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부엌으로 달려가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아야 하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에서 시무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라서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러니 시무가 놀라서 사색이 된 제 얼굴을 보면서 귀신이라도 봤냐고 뭘 그리 놀라냐고 깔깔 웃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사준 집인데 왜 모르겠니? 불시에 찾아와 보기를 참 잘했지. 집안 꼴이 도대체 이게 뭐냐? 평소에 이러고 사는 거야? 우리 아들 천식도 있는데 먼지가 이리 많아서는 정리 좀 하고 살아라. 회사에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깟 푼돈 벌러 나간다고 집안일에 하나도 신경을 안 써. 자고로 집안이 깨끗해야 밖에 나가서도 깔끔 떠는 법이란다. 그러더니 집안에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발로 하나둘 밀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일한다고 바빠서 집을 잘 못 치우기는 했지만 그걸 발로 밀면서 따지고 보면 시무가 주말마다 불러내니까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있었는데 어쩜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지 제가 당황해서 발로 밀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무가 제 말을 자르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 시원한 커피 좀 타줘. 제가 카페인을 마시면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집에 있는 커피라고는 믹스커피가 전부였었거든요. 제가 믹스커피에다가 얼음을 타서 가져다 드리니까 미간을 팍팍 구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집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건 없니? 그 커피 뽑는 기계도 없어? 제가 커피를 잘 못 마셔서요. 마시면 심장이 빠르게 뛰어서 불편해요. 아유, 촌스럽다, 촌스러워. 앞으로는 내가 자주 올 수도 있으니까 커피 내리는 기계 하나 사도.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니까. 어머님이 왜 저희 집에 자주 오세요? 저도 당황스러워서 필터를 거치지 않고 직설적으로 시무에게 말을 했더니 시무가 눈을 뾰족하게 뜨고는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예, 내가 오는 게 불만이니? 왜? 내가 사준 집을 너희가 얼마나 깨끗하게 쓰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우리 아들 살림에 참견 좀 하겠다는데 불만 있어? 내가 자주 와서 잔소리를 해야 치울 거 아니니? 네, 불만 있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시무에게 그냥 과감하게 질러버렸습니다. 시무가 찾아오는 게 너무나도 불편하고 불만이라고요. 그러니 시무가 화들짝 놀라는 신용을 하면서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니? 하면서 또 혼낼 기세로 옆구리에 손을 얹고 팔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미 화가 났고 열이 받았으니 물불 가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저 평일 내내 출근하고요. 주말 이틀 쉬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매번 저 불러내셔서 남편이랑 데이트도 못하고 어머님 수발만 들었잖아요. 근데 집까지 찾아오셔서 간섭을 하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무가 저에게 어이가 없다는 말투로 말을 하셨습니다. 억울하면 내가 준 거를 받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니? 너한테 다 사주기만 하면 나는 뭐 호구야?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참견도 못하게? 도대체 결혼한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차 사주고 집 사준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 차 반납할게요. 집도 이사 가고요.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똑부러지게 말을 하니 시무도 이것까지는 예상 못했던 반응이었던 건지 뭔지 입을 딱 다물고는 저를 있는 힘껏 째려보시기만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서워서 우리 집에 놀러 오지도 못하겠다고 하면서 집을 한번 쓱 둘러보시더니 이만 가보겠다고 황급히 사라지시더라고요. 시모에게 할 말 다 했을 때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시모가 떠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 게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모가 가자마자 비번부터 바꿔버리고는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한 번만 더 시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강하게 말하자 남편은 저에게 혀를 끌끌 차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한번 고개 딱 숙이고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해가지고 꼭 사고를 치더라. 근데 정말 남의 편의 말에 제가 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참에 남편도 버릇을 확실하게 고쳐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 나랑 같이 살 건지 아니면 시모 품 안에서 살 건지 정리하고 이대로는 더는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저에게 철이 없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모은 돈도 없는데 이 집 떠나서 어떻게 살 거야? 이 집 사는 동안에는 엄마 말 무조건 들어야지. 그리고 우리 애도 가지고 할 건데 그때 우리 부모님 지원 안 받을 거야? 둥글게 살자. 그리고 너 많이 힘들면 그냥 일 그만두면 되잖아. 그 회사에서 하는 일도 별로 없으면서 월급도 쥐꼬리고. 남편이 제 일까지 무시하는 발언을 하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이런 무시를 당하라고 저를 유학까지 보내주신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버는 것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일 수도 있지만 세상을 돈으로 급 나누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의 말은 시댁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친정보다 많기 때문에 당연히 친정보다 시댁 말을 더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과거에 돈 많은 시댁과 인연을 맺고 싶다고 생각했던 제가 우매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댁에 돈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제 권리는 제가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시모가 저에게 친구들 모임이 있으니까 와서 요리해라, 케이터링 준비해라 하는 거 싹 무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도 보이고 어려웠지만 자꾸 거절을 하니 이제 밥 먹듯이 거짓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냥 출장을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하루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친정에 안 간 지 너무 오래돼서 가야겠다고 친정집에 가버리고요. 몇 번이나 거절을 하면서 그랬더니 시모가 열이 받았던 건지 갑자기 주말 아침에 예고도 없이 저희 집 배를 막 누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터폰에 떠있는 시모의 씩씩거리는 얼굴을 보는데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시모는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러대는데 없는 척을 할 수도 없고 저랑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모가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여냐면서 구시렁거리며 집으로 들어오는데 양손에 장바구니를 가득 들고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장바구니 2개를 손에 쥐어주시면서 재료를 사왔으니까 얼른 요리를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멍하니 시모를 바라보는데 남편 보고는 집 좀 치우자면서 청소기를 돌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통보하듯이 3시간 뒤에 자기 친구들이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연락을 하도 안 받고 시모를 슬슬 피하니까 열이 받은 시모는 친구들 모임을 우리 신혼집에서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친구들을 초대해버린 것입니다.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어이가 없어서 벙쪄가지고 말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 왜 우리 집에서 모이는 거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물론 저는 별말하지 않았고 남편이 막 오버스럽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모가 저를 콕 가리키면서 며느리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해대는데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안 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만 하니까 피할 수 없게 퇴로를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다 싶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하고 다시 장바구니를 시모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이거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차라리 일을 봐주실 이모님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가 배가 불러서 사람을 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네가 나서서 하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모님을 쓰라고? 제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어머님? 결혼하고 신혼집에 차 받은 거 이미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님 수발 들면서 다 갚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이도 가져야 할 시기가 다가왔고 저희 부부의 시간을 보내기도 해야 하는데 제가 언제까지 어머님께 끌려다닐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시모가 감정적이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곤조곤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결혼한 지 3년이 가까워져 오는 시기인데 당연히 아이도 낳고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딩크족도 아닌데 저희도 저희 계획대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항상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해달라는 거 다 해드렸던 것인데 저는 그냥 예쁨을 받고 싶었던 것이지 시모에게 잡일을 받고 싶어서 해달라는 대로 해드린 게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시모는 도가 지나친 요구를 하기 시작하셨고 부탁으로 시작되었던 일은 점점 명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을 시모의 뒤만 봐드리다가 인생을 보낼 것 같았기에 똑부러지게 거절의 의사를 비추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이 정도쯤은 예상했다는 듯이 저에게 당당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너는 이 집에 사는 동안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해. 임신을 하겠다고? 그럼 회사부터 그만두고 이야기를 해라. 어차피 육아를 하다 보면 회사를 출근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만두고 나중에 일하고 싶으면 우리 사업장으로 들어오면 돼. 시모는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처럼 제 말은 깡그리 무시를 하고 본인이 할 말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순간 복수를 결심했고 시모에게 제대로 보여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모에게 장바구니에 있는 재료들로 기가 막힌 요리를 해갈 테니 시댁으로 장소를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정말 시간 맞춰서 준비를 해올 수 있냐고 몇 번을 물어보셨고 저는 시모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도 알겠다고 하시면서 시간 맞춰서 시댁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널브러진 재료들을 보면서 이걸 다 어떻게 준비하려고 하냐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을 텐데 그냥 우리 집에서 모이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힘껏 째려보고 정강이를 발로 한 대 차줬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하지 않고 탱자탱자 시간을 보내면서 놀았습니다. 남편이 오히려 더 안절부절 못해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길래 정신사납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친구들이랑 모이기로 한 시간이 딱 40분 남았을 때 저는 시모의 집 근처로 차를 끌고 가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니 제 눈에 딱 띄는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곳은 바로 김밥들의 종류만 10가지가 넘는다는 분식집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분식 종류를 엄청나게 포장을 했습니다. 떡볶이에 김밥, 돈가스, 우동, 김치볶음밥 같은 정말 평범한 분식을 말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모의 집으로 향했는데 이상하게 너무나도 신이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동안 당했던 저의 모든 복수를 한 번에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제가 배를 누르니 현관문에서 시모가 버선발로 달려와 우리 며느리가 무슨 음식을 해왔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고 설레발을 치시더라고요. 시모한테 기대해도 좋다고 말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니 시모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너무 배가 고팠는데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요리사 자격증이라도 있냐? 뭔 음식 냄새가 이리 좋으냐고 어서 차려보라고 하시더군요. 시모나 시모 친구들이나 전부 독인객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남의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을 생각을 하는지. 시모 친구들도 처음에나 며느리 부려먹지 말라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지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들도 저를 부려먹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애초에 제 편을 들어줬던 그 행동들도 전부 가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미리 포장해온 분식집 음식들을 하나하나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서 나무젓가락까지 세팅을 마치고 시모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다들 이게 뭐냐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시모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오르시더라고요. 저는 비닐 포장도 깔끔하게 벗기지 않고 위에 보이는 데만 북북 찢어서 시모 친구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의 맛이라는 김밥집이에요. 엄청 유명해서 전국에 체인점만 수천 개가 넘는데 드셔보셨어요? 아니, 너 지금 이게 무슨... 제가 요리를 해보려고 하긴 했는데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훨씬 맛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시모 친구들은 너저분하게 차려진 싸구려 분식들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계셨고요. 시모는 부들부들 떨면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망신을 주려고 이런 짓을 벌여? 에? 아닌데요, 어머님. 저는 훨씬 더 맛있는 거 드시라고 일부러 포장해온 건데요. 아, 그리고요, 어머님. 저 이제 차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더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모의 손에 차키를 떡하니 들려주니 시모 친구들도 사태 파악이 되는 건지 자기들끼리 어머어머 하면서 수근수근 거리더군요. 시모는 평소에 며느리는 내 손 안에 있다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친구들 앞에서 제대로 망신을 당하게 생겼으니 콧구멍까지 커지셨습니다. 거친 숨소리를 뿍뿍 내뱉으면서 정말 저를 한 대 칠 기세로 째려보시는데 저도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와서 그런지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이런 거지 같은 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야, 내가 집도 사줘, 차도 사줘,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지금 이게 나를 뭘로 보고? 어머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집은 아들 주신 거고 차는 제가 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차 얻어 타는 동안 제가 어머님 운전기사 매일같이 했는데 그건 왜 쏙 빼세요? 예단 목록도 A4 용지 한 장 꽉 채워주신 거 허리띠 졸라매고 빚까지 내서 해드렸는데 저는 뭐 맨몸만 왔나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안 했는데요. 거기다가 갑질은 또 오죽하셨어요. 이렇게 친구분들 모일 때마다 저 못 부려먹어서 안 달란 사람처럼 구셨잖아요. 제가 그동안은 참아야 복이 온다고 생각해서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차도 반납했으니까 저 찾지 마시고 불쑥불쑥 아들 집이라고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오시는 거 교양 없는 행동인 거 아시죠? 그러면서 가볍게 콧방귀를 끼고 나오는데 뒤에서 시모 친구들이 어머, 너 아들 집에 그렇게 막 들어갔어?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모가 제 이름을 외치면서 아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지만 저는 애써 무시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음식 준비도 안 했는데 안 혼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분식집에서 포장을 해갔다고 하니까 놀래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여보도 반품당하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행동해. 나랑 이혼하고 싶어? 그러니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목 끝까지 이혼하고 싶다는 말이 차올랐거든? 근데 내가 마지막 기회 줄게. 나 차도 반납한 마당에 더 이상 무서울 거 없거든. 그니까 처신 잘해. 그러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모가 언제쯤 찾아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1시간쯤 지나고 시모가 씩씩거리면서 찾아왔더라고요. 야, 문 열어. 평소 같으면 당연히 제가 버선발로 뛰어가서 문을 열었겠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재빠르게 달려나가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나올 줄 알았던 시모는 문이 열리자마자 콜라를 냅다 남편의 얼굴에 쏟아부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이 으악하면서 눈에 콜라가 들어간 것 같다고 비명을 지르자 시모는 거기서 왜 네가 나오냐고 당황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우리 집에서 내가 나오지 누가 나오겠냐고 눈 따갑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꼴을 보는 저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이야. 야,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네가 아주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아주 사람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그런 쪽팔림을 줘? 어머님,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제 자존심 깎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시다가 본인이 역지사지로 당하니까 난리를 치시네요? 뭐? 난리? 네가 아주 시애미를 우습게 보고 발악을 하는구나. 너 내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나가. 어디서 나가요? 이 집 우리 남편 명의 집이고 남편한테 사주신 거잖아요. 누가 내 아들 보고 나가래? 너 나가라고 너. 이혼해. 우리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 당신 나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엄마 때문에 이혼을 해? 난 지금 생활 너무 편하고 좋은데. 싫어. 나 이혼 안 할 거야. 그러자 시모가 가슴을 팡팡 치면서 왜 이렇게 애가 바보처럼 구냐고 세상에 좋은 여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남자랑 살면 제가 평생 이 꼴을 좋든 싫든 보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다 용서하게 될 만큼의 이 사람의 장점을 모르겠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깨달음이 팍 생기면서 애가 없을 때 이혼하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냥 우리 이혼하자고 했죠. 그러니 남편도 시모도 놀라더군요. 너 지금 너네 엄마가 와서 이 난리를 피우는데도 하는 말이 이 생활이 편하다밖에 없잖아. 너는 편할지 몰라도 나는 지옥 같았거든 지난 2년이? 그러니까 내가 이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너랑 살 이유가 없어. 아줌마 아들 반품할게요. 앞으로 이 멍청이 잘 데리고 사시면서 아줌마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시키세요. 그 말을 뱉고 나니까 너무나도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짐만 챙겨서 바로 친정으로 오는데 웃음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어머니는 말없이 안아주시고 아버지는 담배를 태우셨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매일같이 친정에 와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쫓아내다가 결국에는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나서는 남편도 충격을 받은 건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협의 이혼으로 처리가 잘 되어서 저는 위자료 자체는 못 받았지만 재산 분할로 넉넉한 돈을 챙겨받았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었지 애라도 있었으면 애 때문에 이혼을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앞으로 저는 돈돈거리는 사람들이랑은 거리를 두고 살기로 했고 제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전 시댁 식구들처럼 본인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허세에 찌든 사람들이랑은 상종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악연이 있으면 얼른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호구같이 있다가는 좋은 세월 다 허망하게 보내고 말 거예요. 아무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